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6학년도 세화여고 예비고1 친구들을 통합사회, 한국사 이제 완점으로 이끌어줄 강사 문하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사회랑 역사 어떤 거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역사? 네. 역사가 1, 2로 나뉘고 사회도 1, 2로 나뉘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아시면 앞으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어디까지 대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한국사, 이 역사의 경우는 역사 1이 세계사였고 역사 2가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사회 1과 사회 2는 이제 이의개정 교육과정이 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전께 1호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리, 인문, 일반사회, 그리고 정치와 경제까지 다 들어가고 아마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경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 나오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이 끝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별로 생각보다 나가는 시험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보니까 조선시대는 임진왜란만 나갔다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수업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개만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고1 통합사회 한국사 강의도 하고, 고2나 고3의 대비를 위해서도 계속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개정 교육과정의 특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어머님들께서 뭐 선배 어머님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보셨긴 했을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통합사회와 한국사회 둘 다 공통적으로 두 개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1이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2가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통합사회 1은 이제 총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거의 거저먹힙니다. 솔직히 별 내용 안 나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보시고, 보통은 이제 2단원부터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사상가들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심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3단원이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면서 기후 파트입니다. 기후는요, 통합사회에서는 사실 중학교 사회 교과서랑 뭔 차이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이 학군지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100% 선생님들께서 고3의 수능 특한 내용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하고요. 4단원 문화의 다양성도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5대0, 7대6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권에 대한 내용, 문화적 특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5단원에 해당하는 생활공간과 사는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현대화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사회문화에 해당하는 도표 분석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3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시거나 평가원 문제 변형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통합사회 2는 2학기 건데, 문제는 보통 2학기 중간고사 추석 전에 시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1단원 그리고 2단원 일부입니다. 이게 바로 헌법,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말하면서 탄핵 소추권이니 뭐 국회 돈이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시간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깊다 보니 생각보다 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방학 특강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숨 돌리고 2학기 기말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복병이 있어요. 이 시장경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해서 함지적 선택 계산 문제, 그리고 무역할 때 비교의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다행히도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윤리나 지리 파트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4단원은 조금 가볍습니다. 세계화의 평화라고 하면서 동아시아 간의 갈등 사례, 세계의 갈등 사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암기 과목이고요. 마지막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의 경우는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자원 분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희토류가 여기에 몇 퍼센트 담겨져 있는지, 금이 자원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계산하는 문제나, 아니면 여기 통합사 1에 나왔던 오더에 해당하는 도표 계산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인구 부양비 계산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세화여고가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사례 기반 학습과 토론 활동 강화하면서 수행평가로도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개념 학습에 해당하는 1호 개정을 넘어서 이 개정은 확실하게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들이나 개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 고2, 고3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입니다. 모의고사의 문제 당연하게 출제가 되고, 이따가 제가 실제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도 1은 1학기, 2는 2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사가 역사 2가 조선시대 후기까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들이 고대사부터 조선의 정치사는 이미 끝나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학교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요한 주제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를 가르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 한국사 1에 해당하는 1단원이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정치사고요. 2단원이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주제사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외관계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가 내용이 포함돼요.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가 보통 1단원 전체 다 들어가고요. 2단원 중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전식과 같은 토지제도 있잖아요. 지금의 주식의 내용도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옛날 고대사회 경제하면 진짜 모르는데, 이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풀어보면 단순 암기라고 얕봤다가 50점 맞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한국사가 그게 복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3단원부터가 본격적인 전혀 배우지 않는 근현대사입니다. 흥선대원군 국외 정책부터 들어가고, 일제강점기 전에 해당하는 게 3단원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한국사는 다 근현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1학기가 일제강점기, 2, 3단원이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국사 2 배울 때쯤이면 어느 정도 한번 여러 번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사 쌤께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을 텐데, 오히려 관건은 1학기 중간이나 1학기 기말 때가 좀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영수 막 90점 맞는데 한국사만 유독 4, 50점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오히려 많이 주실 때가 1학기 기말고사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주제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경제사의 문화에 짜잘짜잘한 부분까지 다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험 문제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랑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료 분석 문제 100% 출제되고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온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서 외의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출판사들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비교보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듣고 싶어하는 세화여고만의 내신 특징은요, 이제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꼼꼼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상세하게 내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통합사의 경우는 부교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윤리나 지리의 고2, 고3 내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례를 내시는데, 문제는 이제 고1 교과서는 매우 쉬운 데에 비해 부교재에 해당하는 윤리, 지리가 다 고3 수특에서 떼다 온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간극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해요, 초반에. 중학교 4학년에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평가 문제집이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교재만 풀어도 충분히 대비가 됐을 텐데, 어머니께서 실제로 고1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평가 문제집을 푸시거나 아니면 일반 시중교재 푸시면 절대 대비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진짜로 고3 수특에서 내가 특정 부분만 딱 따로 빼야지 비로소 대비가 될 정도로 난도가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배점은 선택형 20문항 60점, 그리고 서답형 산후만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내문항밖에 되진 않지만 서답형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합사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왼쪽이 윤리 문제고 오른쪽이 지리 문제예요. 보통은 윤리 문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사상가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사회탐구 과목의 특징이 서양의 철학자와 동양의 철학자의 사상을 시기별로 구별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만 외치는 사상가만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들의 특성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놓고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하면서 시기별로 나눠놨고, 이들의 살아가는 일생, 그들의 전반적인 사상적 특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되어 있어요.
가불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쾌락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쾌락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이걸 맞추고 가불병이 누군지 알아야지 비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긍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풀어야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3.9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화여고는 특히 갑을병 3명의 인물 빈칸 뚫어놓고 물어보는 문제 잘 출제된다는 사실. 그만큼 이제 부교재 등의 윤리와 관련된 사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윤리 어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걸 외울 수가 없다.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요약을 해도 솔직히 학교 선생님께서 요약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냥 설명만 해 주시지. 그래서 그냥 아다루가 어다루가 아닌가라고 외치면서 결국 이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로 1등급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리 파트인데요. 보통 세계지리 위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리하면 그래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프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줄글로 된 것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냥 보면 뭐 사막여운이 술록이라는 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줄글로 힌트를 알아서 찾은 다음에 이게 무슨 기후적 특성인지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기후가 보통 총 13개 정도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 기후적 특성도 기억을 하지만 만약에 그 기후 지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고 심지어 객관식 문제도 단순히 줄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평균 기온이니 뭐 아니면 최나놀 평균 기온이 이런 특징들을 다 알아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1학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요, 이제 기말고사 때 문제인데요. 산업화 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도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비율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그나마 이거는 아마 기말 때 중간 때 하도 어렵게 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춘 편에 속합니다. 진짜 어렵게 내면 일부러 이 비율 따질 때 T년, T 플러스 1년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숫자를 잘 주지 않고 배율로만 따지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리을을 제대로 알아야지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15번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라서 역시나 5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잡아온 문제다라고 하면서 갖고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3.7점짜리 문제이고 여기서는 다행히도 기억니은 디귿리을로만 나왔잖아요. 가끔 심하면 이제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까지 내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화여고가 유독 좀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인데요. 한국사의 경우는 교과서는 추가 프린트가 나갑니다. 교과서는 다행히도 이제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기본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수명형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 한국사 교과서도 그렇지만 왜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어 설명이 나올 건데 그거 빈칸 뚫어서 내십니다. 진짜 꼼꼼하게 내시기 때문에 정말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점은 60점, 17문항 정도 선택형이 있고요. 서답품은 6문항 30점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다행히도 서답형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기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위주로 대비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 문제 실제 사례인데요.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1권부터 14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미수어 통상조역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머님들 교과서에 이 모든 내용 안 나와요. 보통 요약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뭐 1권 좀 나오고 14권 요약해서 나오고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 소리 뭐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은 알아서 상상해서 니네가 맞춰라 라는 거예요. 즉 완벽하게 조약의 내용을 알거나 아니면 내가 따로 사료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외우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영향을 받았는지 누가 체결을 주선하였는지 이 부분이 다 교과서 본문에 한 줄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몇 단어 나오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보지 않고 아 이건 요약본이야 하면서 대충대충 본다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30번에 해당하는 칙령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독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제국 식인대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1조부터 2조까지 다 나오면 다행이고 보통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억니은 디귿리을을 보면 이 내용들이 탐구활동이나 아니면 이 사료를 요약한
추가 내용으로 짧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선지로 구성한 것이에요. 심지어 선지도 뭐 기억, 니은,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 해두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친구들이 만약에 밤새고 한국사만 달달 암기했다고 치면 순간 헷갈려서 많이 틀려서 한 5, 60점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개념을 이해하는 건 기반이기 때문에 단원 간 연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친구는 자료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약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확실하게 자료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지 계속 주입을 할 겁니다.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이 자료를 분석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개념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시험 직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보통 직전 보강 때 이 개념 노트를 정리해서 계속 암기하고 뭐 외웠는지 복습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기출문제는 당연하고요. 당연히 실전 연습이 필요하겠죠. 숙제 나가면서 내신 만점이 필요한 실력을 완성해 보도록 하는 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통사의 학생들의 고민은요. 교과서 되게 쉬운데 점수가 연결이 안 된다. 나 다 외웠는데. 물론 당연하죠. 왜냐면 고2, 고3 내용이 나오고 자료 해석 문제가 중요한데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2, 고3 내용을 어디까지 기억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제소를 못 듣는다면 미리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시간 없으면 고3 수특 내용 봐라.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냐고. 현실적으로 고2, 고3의 그 내신이나 수특 문제를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대비 용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2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발췌해서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어느 부분은 이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봐라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공계 과목에 강하다 보니 암기에 취약하다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공계 쪽이 강성하다 보니까 여고, 이제 과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이제 과학은 미리 과외나 학원을 통해서 외웠지만 사회를 굳이 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회가 심한 문제로 나와버리면 그거를 활용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잘 못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접근도 과학처럼 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참고로 T입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잔소리 폭탄을 좀 맞더라도 어차피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좀 이끌고 가는 걸 좋아해서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는요. 중학교보다 훨씬 어렵게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역사 전공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겠거니라고 내시는데 항상 그 기준이 기말 때 낮아지는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 풀면 어렵다. 그 이유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워딩 과정 결계가 한 문장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까라고 의구심이 들면서 은근슬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연습을 제가 계속 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친구들이 한자어를 모릅니다. 통합사회를 할 때도요, 제가 단어 하나를 설명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륙이 뭔지 모르고요. 수륙 분포가 뭔지 몰라 설명해주고, 해발고도 뭔지 몰라요. 기후의 뜻도 생각보다 잘 모르고요, 의외로. 그 소리는 옛날 언어에 해당하는 한국사의 단어들을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하나하나 찝어서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사례 한자어를 분석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교재는 무조건 고3 내용 들어가고요. 어쩔 수 없이. 핵심 개념 요약하는 건 당연하고 OX 그리고 빈칸 문제 내면서 기초를 다잡게 할 겁니다. 다만 처음 보면 기초가 아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신 대비 용어로 최대한 헷갈리는 부분도 OX로 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신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선지로 OX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서 및 고2, 고3용 변형 자료를 통사 기준으로 내고, 학국사는 교과서 중심 플러스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를 제가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억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이 밑줄 친 단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형 문제를 사료 기반으로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력 점검 문제 계속해서 주고요. 못 알으면 계속 대단원 문제든 뭐 내신 평가 문제든 계속해서 줄 테니까 보통 친구들이 다 못 풀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도 저는 설명을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지 실력을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암기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문제 많이 풀라고 시키긴 합니다.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자부를 하는 게 저는 카톡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밤 12시에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다 답변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직전 보고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깨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네 자긴 자되 어느 정도까지 끝내고 잔 다음에 아침에 가서 복습해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 되면 오답 맞은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어느 유형이 틀렸는지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다시 복습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1대1로 개별 교육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제가 코칭을 해서 실제로 성적이 오른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직전 보강 할 때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찝어주고요.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탐구 활동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대요.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군 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긴 했습니다. 시험 적중에 키포인트를 집어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실제 사례인데요. 보통은 제가 보통 10점 이상 올려가지고는 잘 안 내놓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어머니께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친구들 평균 점수가 5, 60점 정도예요. 그러면 한 30점 이상 몰라요. 그때. 그래서 이거 예시로 집었는데 최근에 2학기 기말고사 때 한국사 시험 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40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쁘다기보다는 너 대체 그 전에 뭘 했니? 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소리 뭐냐.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 시험 문제를 못 맞은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하도 이제 조금 배우고 쉽게 연습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고등학교의 통합사회나 한국사에 적응을 못해서 저는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높게 올려줘서 자신감을 올려주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야지 나중에 고2, 고3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제가 성신사학과 이 친구들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1등급 자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내신 4주 특강 프리 내신이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핵심 내용 정리해서 하는 4주차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고사 내신 6주짜리가 있는데요.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총 6주간 세화여고만의 그런 내신 커리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들어주신다면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초가사의 한국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